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미국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신생아 이름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까먹었을 것 같아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폴더 안에 연도별 신생아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컬럼명을 지정해주고 for loop을 돌리면서 연도별 신생아 이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concat 함수를 사용하여 전부 합쳐줍니다. 이렇게 처음 지정해준 3개의 컬럼과 이어 컬럼도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for loop을 돌릴 때 추가해준 데이터입니다. 전체 길이는 198만 개로 굉장히 숫자가 많죠.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198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 198만 개라는 겁니다. 1880년도에 태어난 메리라는 여자아이는 7065명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숫자는 3억 5천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188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40년 동안의 신생아 숫자입니다. 여기 숫자는 2020년도인데 왜 2019년도까지냐? 레인지에서 마지막 2020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도 2019년도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리고 3억 5천만 명도 전체 태어난 아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5명까지만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19년도에 이름이 같은 4명의 아기가 있었다? 데이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이름이 해당 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도 옆에 칼럼으로 추가해 줄 겁니다. 그룹을 받아서 그룹을 리턴해 줍니다. 그 사이에 함수가 실행되어 몇 가지 값들이 추가됩니다. 먼저 풀업이라는 칼럼이 추가됩니다. 이어 옆에 풀업이라는 칼럼이 추가되겠죠. 그 칼럼에는 전체 신생아 중에서 해당 이름의 비율을 입력해 줍니다. birth의 타입이 인티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타입을 굳이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가독성 높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 삭제해 줍니다. 함수 안에 첫 번째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차례대로 이름별 신생아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전체 합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풀업 칼럼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연도와 성별에 따라 구분한 뒤 풀업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연도 옆에 풀업이 구해졌습니다. 연도별로 비율이 구해진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풀업 칼럼의 숫자를 전부 더하면 1이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구했거든요. 1이 넘어가죠. 279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도별로 나눴다고 하면 2019 빼기 1880 플러스 1은 40개의 1이 있어야 하겠죠. 1 곱하기 40은 40이어야 할 텐데 약 280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도뿐만 아니라 성별로도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별로도 나눈 것이니까 40 곱하기 2는 80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280일까요? 그건 앞에서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도부터 2019년도면 40년치인데 알고 보니 1880년도부터였네요. 그러니까 140년치입니다. 140 곱하기 2는 280이 나오죠. 한번 길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로 연도와 성별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분됩니다. 연도로 한번 나누니까 140개로 나누어지고요. 거기에서 또 한 번 성별로 나누니까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140 곱하기 2는 280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길이를 구해보면 280개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풀업 칼럼에서 전체가 100%인 데이터가 총 280개가 있다는 겁니다. 연도별, 성별로 나눈 데이터죠. 만약 연도별로만 나누었다면 전체가 100%인 데이터는 총 140개였을 겁니다. 만약 성별로만 나누었다면 전체가 100%인 데이터는 총 2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연도별, 성별로 나누니까 전체가 100%인 데이터는 140 곱하기 2는 280개가 된 것입니다. 연도별, 성별로 나눈 데이터의 총합이 1인지 검토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검토를 했지만 전체의 합이 280이라는 걸 검토했지 각각 100%를 채웠는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all clos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true가 리턴 되었으니 모든 그룹에서 풀업 열의 합이 1이 맞는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체크를 세너리 체크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검토해 보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 머신러닝에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데이터의 아주 작은 일부만 학습을 시켜보면서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세너리 체크이라고 합니다. 세너티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온전한 상태인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영어 단어 insane은 미친 거죠. 반대로 sane은 제정신입니다. sane에서 온 단어가 sanity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인지 확인해 보는 게 sanity check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별, 성별 이름의 비율을 구했는데 데이터가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연도별, 성별의 비율을 합하면 1이 되어야 하는데 1이 되었다고 컴퓨터는 true를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해 주었으니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잘못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통해 확인해 줍니다. 말이 나온 김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 빈도수가 높은 1000개의 이름만 추출해 볼까요? 연도별, 성별에 따른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이름 1000개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새롭게 바뀐 인덱스는 0, 1, 2, 3으로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인덱스를 새롭게 붙여주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연도, 성별, 숫자가 복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멀티 인덱스였죠. 이렇게 연도, 성별, 숫자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깔끔하게 0, 1, 2, 3 숫자로만 나타내려고 작성한 코드가 밑에 코드입니다. 깔끔하죠?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곧장 코드를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죠? 이어서 이름 유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남자만 모았습니다. 여자만 모았습니다. 피봇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연도와 이름에 따른 출생아 숫자입니다. A부터 Z까지 칼럼이 있고요. 총 7216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입니다. 탑 1000의 전체 길이는 27만 9876인데요. 같은 이름이라도 연도와 성별에 따라 구분했기 때문에 7216개보다 더 큰 겁니다. 이름이 중복된 걸 삭제하면 7216개가 나온다는 거죠. 인덱스는 140개입니다. 1880년도부터 2019년도니까 140개가 맞습니다. 정리하면 연도는 140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름은 7216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봇 테이블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인덱스로 이어를 설정해줘서 이렇게 1880년도부터 쭉 나열된 것이고, 칼럼을 네임으로 해줘서 이렇게 쭉 나열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이름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각 이름마다 그래프가 있죠? 연도별로 몇 명인지 그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좀 더 키워서 잘 보이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목도 써줄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은 중간에는 많이 쓰였으나 최근에는 인기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리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메리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출생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는 베이비붐 세대고 여긴 아닌 세대라서 존, 해리, 메리 모두 출생자 숫자가 적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네임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탑 1000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위 1000개의 이름으로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연도별 풀업의 합계를 보니 1880년대는 1에 가까운데
2019년도에 다가가면서부터는 0.7밖에 되질 않죠. 이런 데이터는 무엇을 뜻하냐? 상위 1000개의 이름을 전부 합쳐도 1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이 다양해졌다는 뜻이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1880년대에는 1에 가까웠던 그래프가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위 1000개에 밀집되어 있던 이름들이 다양하게 퍼지고 있다는 뜻이죠. (0에서 1.2까지) 범위를 정하고 13 구간으로 잘랐습니다. 1880에서 2020까지 범위를 정하고 10 구간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시대가 변하면서 이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개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흔한 존이라는 이름은 이제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 동네도 존, 우리 동네도 존이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2010년도에 남자들만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이름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전체 출생자 수의 50%를 차지하기까지 등장하는 이름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다양해질수록 이름이 많아지겠죠? 풀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야곱이 가장 많았네요. 이제 전체의 50%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지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누적되고 있죠? 정렬된 상태에서 누계가 0.5가 되는 위치를 구하니 11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 116 플러스 1은 117이 됩니다. 인덱스 116에서 0.5를 넘어선 걸 알 수 있죠. 인덱스 115에서는 아직 0.5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50%가 되는 이름의 개수는 117개가 됩니다.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걸 함수로 만들어서 적용하면 다른 연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880년대에는) 전체 50%에 도달하는데
여자 38개 이름, 남자 14개 이름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11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양성이 굉장히 적죠. 특히 놀라운 건 남자는 전체의 50%가 14개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프는 순식간에 우상향합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이름의 다양성이 증가한 거죠.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주니어 2세, 주니어 3세 이런 식으로 아빠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았죠. 집안에서도 같은 이름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름 다양성은 적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에는 급속도로 다양성이 커진 거죠. 그래프를 보면 역사적으로 여자 이름의 다양성은 항상 남자 이름의 다양성보다 높았습니다. 또 다른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네임스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에서 맨 마지막 글자만 뽑았습니다. 인덱스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요. A부터 Z까지 26개입니다. (1910, 1960, 2010년도만) 따로 뽑아보았습니다.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성별, 연도별로 마지막 글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1910년도에는 여성의 이름 마지막에 A가 27%였다는 것이죠. 1910년도 여성 이름 마지막 알파벳을 전부 합하면 100%가 됩니다. 그중 A가 27%였다는 것이고요. 마리아 이런 이름이겠죠? 럿 이퀄 0을 입력하니 누웠던 알파벳이 제대로 섰습니다. 럿은 로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레전드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남자의 이름 중 N으로 끝나는 이름이 2010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앞서 살펴봤듯이 A로 끝나는 이름이 항상 많았고요. 앞에는 서브테이블로 1910년도, 1960년도, 2010년도의 3년치 데이터로 분석했는데 전체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각 D, N, Y로 끝나는 비율을 연도별, 성별로 구한 겁니다. 남자의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D, N, Y의 비율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N의 비중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이 바뀐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남자 이름으로 선호되다가 현재는 여자 이름으로 선호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뒤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보장국의 신생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건 앞으로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카운트에 7년치 계좌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앞서 처음 사용했던 for loop을 사용해서 전부 열고 컨캣 해주겠습니다.
연도 이어 칼럼을 만들어줬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구분되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DF가 익숙할 편함으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건 예탁 자산 대비 매수금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매수금은 높아집니다. 예탁 자산 대비 몇 배를 거래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칼럼은 남기고 전부 드랍해 주겠습니다. 필요한 칼럼은 일자, 예탁자산, 매수금,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모았습니다. 수익률과 회전율 모두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라운드 함수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회전율에 따른 수익률의 평균을 보겠습니다. X틱은 무엇일까요? 그래프의 눈금을 말합니다. 0에서 10 사이의 숫자가 있고 두 칸씩 눈금이 표시되어 있죠. X축은 1에서 4 사이의 숫자가 있고 한 칸씩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틱은 그래프에서 축의 간격을 구분하기 위해 표시하는 눈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금이 있어야 X가 1일 때 Y가 2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금 표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눈금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눈금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랫에서 빼줄 수도 있죠.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numpy 어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numpy 어레이는 무엇이냐? numerical python의 줄임말이 numpy입니다. number, 숫자라는 뜻입니다. 수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numpy는 숫자 파이썬이라는 뜻이죠. 수치 파이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파이썬인데 숫자 계산에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곧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숫자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numpy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고 빠르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벡터 연산, 행렬 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numpy는 원소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레이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어레이는 무엇이냐? 배열입니다. 배열은 데이터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열로 연산을 진행하면 데이터 하나하나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연산이 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전체에
한 번에 연산이 수행됩니다. 연산 속도가 빠르겠죠? 배열은 데이터 집합이기 때문에 차원을 가집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1차원 벡터, 2차원 행렬 매트릭스를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열 어레이는 동일한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배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리스트로 넘파이 어레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로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배열 안의 원소들은 인티저입니다. 그런데 만약 스트링이 포함된 리스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배열이 만들어지긴 하나 데이터 타입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데이터 타입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 원하는 연산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곱하기 3이 안 되죠. 스트링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링을 빼주니까 곧장 곱하기 3이 됩니다. 다른 데이터 타입을 포함하여 배열은 생성할 수 있으나 우리가 연산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배열을 생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성한 배열로 연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배열 어레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차원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2,3의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번에도 강조한 적이 있지만 마지막 숫자는 가장 안쪽 대괄호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3이면 대괄호 안의 원소 개수도 3개인 것이죠. 2,3의 쉐이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배열 어레이는 쉐이프라는 튜플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죠. D타입이라는 자료형을 알려주는 객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쉐이프와 D타입 말고 다른 객체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dir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디렉토리의 약자로 안내 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숨어있는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금 출력해본 D타입도 있고요, 쉐이프도 있습니다. 이렇듯 배열 어레이는 여러 요소가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우리 반 연락망도 배열 어레이죠. 좀 더 복잡한 다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리스트로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대괄호가 2번 들어갔습니다.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질 거란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쉐이프를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안쪽의 대괄호가 가장 바깥쪽 쉐이프입니다. 그래서 2,4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2,4로 쉐이프가 찍혔죠. 그러면 몇 차원일까요? 대괄호가 2번 들어가니까 역시 2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행렬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리스트로 만든 배열 어레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열 어레이를 만들 때 원소를 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가 0인 배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소가 1인 배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차원의 쉐이프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오른쪽 쉐이프가 6이니까 가장 안쪽 대괄호 원소 개수가 6개입니다. 다시 계좌 분석으로 돌아와서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턴오버가 많아질수록 손실률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턴오버가 급격히 많은 80대 이후부터는 깡통이 된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가 많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째는 세금이 많이 나간다. 둘째는 매매 기회가 없다. 거래는
많이 할수록 세금이 나갑니다. 거래를 많이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세금을 커버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도주는 한정되어 있으며 큰 등락을 보여주고 알맞은 타점을 제공해준 종목을 마주치고 매매할 기회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면 깡통이 되는 것입니다. 턴오버가 적으니까 수익 등락도 작죠. 한 번에 매매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상식적으로 10%가 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수익으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회전율은 낮을수록 좋다. 회전율이 높으면 깡통이다. 회전율이 낮으면 돈을 번다. 그러므로 단타 매매는 낮은 회전율이 성공의 비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명이 미진했던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그 사이즈입니다. 피그 사이즈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입력해 줍니다. 위에 그래프에서 가로 길이가 12고 세로 길이가 4였습니다. 12대 4는 3대 1입니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3배 깁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게 보고 싶을 때는 가로 길이를 길게 써주고 세로 길이는 짧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12대 4로 지정해 줬고요. 단위는 인치라고 합니다. 1인치는 2.54cm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계열 차트를 많이 그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가로로 긴 차트를 많이 그려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그 사이즈에서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게 지정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피그 사이즈는 느낌으로도 알 수 있듯이 피규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스트 컴프레션을 돌리고 곧장 mp.array로 감싸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고 어레이로 곧장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남녀 이름이 바뀐 경우를 분석한 코드에서 isIn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isIn 뜻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안에 해당 데이터가 있느냐 판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앞에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잡고요. isIn 함수를 적용하면서 괄호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value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판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해당 요소의 위치에 대해서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A 칼럼에는 숫자 1, 2, 3을 할당해 주었고 B 칼럼에는 문자 ABC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쉐이프는 3,2입니다. 칼럼 열이 A와 B 두 개죠. 행은 3개입니다. 여기 대괄호 안에 3개 들어있으니까 2,3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칼럼이 A와 B니까 세워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달라지긴 하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쉐이프를 보면요. 이때는 2,3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칼럼이 A와 B 두 개니까 3,2가 맞고요. isIn 함수를 사용해서 1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행 1열에만 숫자 1이 있으니까 true로 반환되고 나머지는 전부 false가 반환됩니다.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value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숫자 1과 문자 B를 찾습니다. 1행 1열과 2행 2열에 있죠. 그래서 이 두 곳은 true가 됩니다. 값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죠. 그런데 isIn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느냐 곤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 칼럼에 1이 있는 것들만 골라낼 수 있죠. 이렇게 A 칼럼에 1과 3이 있는 것들만 골라낼 수 있죠. 우리의 예제에도 이런 식으로 isIn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dfa라고 사용했지만 여기에서는 탑1000 네임,
탑1000 네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 칼럼에 1이 있느냐 판별하여 골라낸 것이고요. 여기 예제에는 네임 칼럼에 레슬리 라이크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있느냐 판별하여 골라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이 해당하느냐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1과 3이 있느냐 물어본 것과 똑같습니다. 좀 더 비슷하게 코드를 작성해 주면요. 이렇게 1과 3이 담겨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 밸류들이 데이터 프레임의 A 칼럼은 담고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1과 3이라는 두 개의 숫자 중 하나가 있느냐 물어본 것이고 있으면 true를 반환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5개의 이름 중 하나가 있느냐 물어본 것이고 있으면 true를 반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인 탑1000의 인덱스로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인 df의 인덱스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느냐? 탑1000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양하게 있죠. 마리부터 엠마 등등 다양한 이름이 있죠. 그리고 레슬리와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총 5개죠. 여기 탑1000의 이름들 중에 여기 5개 이름만 뽑아내고 싶은 겁니다. 일단 네임 컬러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진 함수를 써서 레슬리 라이크에 있는 5개 이름이 있는지 판별합니다.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되겠죠. 이걸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 탑1000의 인덱스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임 칼럼에 전부 레슬리 라이크 이름들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도 413개로 대폭 짧아졌죠. 원래 탑1000의 길이는 279,876개였습니다. 여기에서 레슬리 라이크 이름만 뽑아내서 만든 거죠. 그게 여기 있는 필터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분석해 본 것이죠. 우리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df 프레임은 길이가 3개였죠. 그런데 df에 A 칼럼에 숫자 1과 3이 있는 것만 골라내고 나면 길이가 2개로 짧아집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것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율, 비중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준 addprop 함수를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럼을 구분하여 전체 중에 부분을 알고 싶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도별 전체 무엇 중에 그날 하루의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데이터로 연산을 해야 전체 중에 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수익률은 제외해야겠죠? 예탁자산, 유가증권 평가금, 매수금, 세금이 있겠네요. 예탁자산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전에 공부한 예제와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칼럼만 바꿔주면 되죠. 이어 칼럼을 써줘야 하므로 칼럼을 추가해줍니다. 프랍을 구했습니다. 하나의 연도에서 예탁자산이 전체 중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잘 분산되어 있을수록 좋겠죠. 일정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거니까요. 세너리 책도 해줍니다. 1로 잘 나왔네요. all close 함수는 tolerance 안에 숫자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함수입니다.
톨러런스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썸과 1을 비교했는데 굉장히 오차가 작다면 거의 같다고 true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2라고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지 않다는 거죠.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1.1도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1.01도, 1.001도 false라고 합니다. 0을 좀 많이 붙여주어야 true라고 확인해 주죠. 그 다음에 따라해 볼 것은 상위 1000개의 데이터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가 1632니까 상위 1000개보다는 상위 100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100개씩 뽑았고요. 인덱스를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가 정돈되었고 1632개였는데 데이터가 700개로 줄었습니다. 연도별로 상위 100개의 데이터만 뽑은 겁니다. 여기에서 arrange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파이썬의 range와 비슷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배열 어레이에 담습니다. 간단하게 10으로 써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덱스에 깔끔하게 들어가서 새롭게 인덱스를 정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수를 통해 상위 100개만 뽑아봤는데 그냥 직접 해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략할게요. 탑 100은 조금 있다가 써먹기 위해 킵해두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피봇 테이블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칼럼은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으로 보기 좋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회전율, 턴오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0, 1, 2, 3, 4로 보기 좋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2017년도에 매매를 잘 안 했나 보죠? 난값이 있네요. 회전율이 낮은 경우는 최소 한 번이라도 있을 법한데 난값이 있는 걸 보니 다른 계좌로 매매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안 썼다는 거죠. np-min으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값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회전율이 2회, 3회, 4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매매를 안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데이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점차 실력이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회전율 0회여도 수익률 마이너스, 1회도 마이너스, 3회도 마이너스, 4회도 마이너스입니다. 5개의 데이터 중 4개의 데이터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매매하면 손실이라는 거죠. 아예 매매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2016년도로 넘어가면 상황이 아주 조금 나아집니다. 회전율 연번에 수익률 마이너스, 한 번에 마이너스, 3번에 마이너스, 그런데 회전율 4번의 수익률이 플러스가 됩니다. 5개의 데이터 중 3개의 데이터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한 단계 발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는 매매를 안 한 걸 보니 패스하고요. 2018년도로 넘어가면요, 이제 0번 플러스, 1번 플러스, 4번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회전율 2번의 마이너스, 3번의 마이너스로 5개의 데이터 중 2번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한 번의 마이너스, 4번의 마이너스로
두 번만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제 202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회전율이 0번에서 4번 중 어떤 상태가 되어도 모두 플러스가 됩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모두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보다 2021년도는 수익률도 엄청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에 3%인데 올해는 두 번에 18%이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세 번에 2%인데 올해는 세 번에 18%가 됩니다. 또 작년에 네 번에 0.3%인데 올해는 네 번에 5%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꾸준하게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2015년도에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회전율을 낮게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회전율 구간이 생겼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역시 한 번 더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회전율 구간이 생겼죠.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는 전부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었고 2021년도에는 전부 플러스인데다가 그 플러스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사실상 2020년도부터는 회전율을 낮게만 유지한다면 평균적으로 돈을 버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킵해두었던 탑 100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탁자산이 낮을 때는 수익률이 잘 나올 수도 있죠. 예탁자산이 높은 상위 100개의 경우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역시 2020년도부터는 항상 수익률이 플러스인 것이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오히려 두 번 매매에 22%까지 올라갔습니다. 예탁자산이 높을 때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해서 그랬을까요? 수익률이 아까 18%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전율 3번에는 떨어져서 8.5%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2020년도 수익률도 대폭 올라왔습니다. 옆에 두고 비교해보면요. 전체 데이터를 포함한 2020년도는 순서대로 수익률이 0.032%인데 상위 100개의 예탁자산을 기준으로 수익률은 1167%입니다. 그러니까 예탁자산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작을 땐 오히려 손실을 보고 금액이 클 땐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봤다는 소리죠. 신중하게 매매해서 그런 것 같죠. 그 다음 예제에서 남자와 여자로 나눈 것처럼 우리도 수익률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수익을 본 날과 손실을 본 날을 구분해서 따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같다는 걸 써주었지만 우리는 이상 미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써먹기 위해 킵해두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전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 할당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할당한 것처럼 우리는 칼럼의 연도를 할당해 주었고요. 2015년부터 2021년이 아니라 2020년부터 2021년만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2021년도만 구했습니다. 모든 턴오버에 대하여 수익률이 전부 0%보다 높죠.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피벗 테이블과 그룹 바이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쯤에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 익숙해질 겸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C본의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불러와진 타이타닉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돌릴 때 자주 사용하는 예제죠.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고, 클래스가 있고, 요금이 있고, 생존 여부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인덱스는 행이고요. 컬럼은 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갈 숫자는 value입니다. 그리고 연산을 해줄 건데 egfung입니다. 인덱스와 칼럼을 연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제에서 인덱스는 클래스로 하고 칼럼은 성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value를 나이로 해서 평균값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인덱스는 클래스로 칼럼은 성별로 나뉘어진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숫자는 나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하나는 행으로 잡고 다른 하나는 칼럼으로 잡은 다음에 각각 연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나이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죠. 예를 들어 여자인데 퍼스트 클래스인 사람들의 나이를 평균된 값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34세네요. 그리고 남자인데 퍼스트 클래스인 사람들의 나이를 평균된 값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41세네요. 쉐이프는 3,2입니다. 클래스는 총 3가지가 있고 성별은 2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는 6으로 6가지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쉐이프는 3,2가 되는 것이죠. 펑션에 하나 더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똑같은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 행렬은 민 값을 계산한 행렬이고 뒤에 행렬은 sum 값을 계산한 행렬입니다. 마찬가지로 value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age를 넣었는데 여기에서는 survive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펑션처럼 다른 인덱스나 value도 여러 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겠죠.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봤고요. 굉장히 편리한 함수입니다. 이번엔 전체 연도를 통틀어 깡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수적으로 마이너스 20%를 깡통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이외에도 우리가 공부한 코드를 응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다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석해 나가면서 성장하면 됩니다. 이번 계좌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전율은 낮을수록 수익률은 좋다. 실력이 늘고 있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